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갈 길 먼 우리 주식 시장 경주마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정수 작가님 나오셨는데 그 종목 하나하나도 좀 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알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저희가 풀어낼 텐데 데일리 이슈 오늘 세 가지를 담아봤습니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더 빠지느냐 올 때까지 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먼저 세 분께 이 분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거 좀 굉장히 쉽지 않은 대답인데 일단은 뭐 수급이 가장 우선했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과연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수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에서 바닥권에 대한 어떤 저항력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글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내주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7월달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된다라면 나름대로 바닥을 잡아가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은 싸다고 느껴지는데 네. 왜 손이 안 나가죠? 이게 지금 시장을 볼 때 이제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그거의 또 하나의 현상 같은데 근데 요즘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대만 증시가 이제 영향을 같이 끼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IT 반도체와 관련돼서 어떤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만 증시다라고 봤을 때 요즘에 대만 증시는 그래도 정부의 증시 안정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짝 오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TSMC의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참 잘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 걱정은 없다고는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렇게 되면 또 이번에 나왔던 PC 출하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2분기에만 하더라도 15%가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PC는 뭐 거기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의 한 부분인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T 전반적인 섹터 쪽으로도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오더컷 관련된 이슈가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Q가 서버용 D램이라든가 서버용 쪽으로 견인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훼손되기 시작하겠죠. 이를 일단 얼만큼 잘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이제 P라고 하는 가격의 D램의 가격보다는 이 Q의 문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막상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안고 있지만 주가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 같거든요. 근데 일단 눈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작가님은 주로 수급을 보시잖아요. 네네. 수급 측면에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수급이 이제 그 6월, 7월만 해도 뭐 외국인 기관들이 문만 열면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대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 가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10년간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013년 1월에 그 31,680원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그 후 2년 7개월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35% 또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 다시 반등을 해서 2017년 11월에 57,000원 갈 때까지 무려 또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2.8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월부터 떨어졌다가 그 2019년 1월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도 36%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40%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또 반등을 해가지고 무려 2.6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한 58,000원 이 정도 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면은 이게 전고점인 96,800원을 돌파해서 제 생각에는 14만 원,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과거의 그 10년간의 그 경험을 살펴보면 그러니까는 꼭 이게 뭐 지옥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역사는 계속 돌고 반복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8만 원대에 물려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네. 그분들은 본전만 찾으면 그냥 나와야지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은 본전 찾고 나오면 그동안 이자도 못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동안 작년 1월 이후 계속 물량을 던져서 팔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그 물량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본전됐다고
팔면 외국인만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본전됐다고 절대 파시지 말고 그 적정 이익이 남은 다음에 팔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뎌야 되겠네요. 그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매수가를 좀 낮춰둘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지금 하락을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국 소부장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전방 산업인 반도체 주가들이 이끌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매년 연초에 벌어지는 그 막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쪽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뭐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쳇바퀴가 돌려야 돼요. 이걸 멈추는 순간 반도체 산업은 이제 꺾이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그래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로 계속해서 투자할 만한 요소가 지금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황해 법칙에 따라서 1년에 2배씩 집적을 높였었던 그런 기술 개발을 했었던 당시와 지금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을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논쟁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소부장단에 있는 것들도 전방 산업이 죽으면 오히려 더 이쪽에 흔들리면 더 그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선뜻 이 또한 또 손이 안 나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대장주들이 가야 소부장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저희 소부장들이 힘내서 영역 개척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이런 거는 또 이런 때 혹한일 때 그래도 기술력 가지고 딱 든든한 옷 입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좀 보다 보면은 요즘에 또 한 지난주까지에서는 거의 후공작 업체들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해서 잘 버텼던 회사들도 이제 막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받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소부장 중소형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형주 메이커보다도 더 많이 저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발표되는 실적들이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정을 분리를 해서 후공정은 이제 트렌드로 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업황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베타 개수가 그보다 좀 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하면서 실적 동향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종목 중에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죠. 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업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TSMC와 관련된 이런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계속 기술 개발과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런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합니다. 해서 그냥 1000억 단위씩도 소각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요즘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쪽은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한쪽에서 일단 그래도 주주가치 생각하고 거기다가 기술 개발로 독보적인 모습을 가져간다. 이런 거는 저희 투자 아이디어로는 계속 찾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오를 때 확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야지 하면 또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 있어. 네. 그래서 못 사요. 그게 수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 대형주보다도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주도 이제 거의 그 고점 대비 반 내지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이제 6월 폭락장에 더 힘들었죠. 근데 최근 한 1, 20일 동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도는 반도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SFA 반도체라든지 기타 이 물량들이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돈을 넣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세력이 큰 돈을 넣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반도체주 들어가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이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114조를 투자했다 이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산업이 특별히 어떤 뭐 일정한 파일을 놓고 먹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은 이제부터 개화하는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잖아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동차, 그러니까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 현대기아차들도 이제 엔진 사업부를 해체할 정도로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커지는 시장 속에서 중국도 막대한 투자에서 분명 경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이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누가 하나 이 중원을 다 장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로 자기만의 영역은 분명 존재하고 거기서 얼마만큼 영업이익을 잘 내느냐라는 관점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는 그쪽은 뭐 물량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것도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돈을 쏟아붓는다고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높은 기술력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높은 기술력과 어떤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죠.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K배터리가 위협적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괜찮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 또 한 1, 2주 전에는 외국인들 공매도 또 이제 공매도가 쭉 하고 미끄러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하고는 일단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뭐 위축되는 거 없다라는 쪽의 반응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쪽은 동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뜩이나 이런 시장 쪽에서 고퍼주다. 그러니까 즉 밸류가 이렇게 비싼데 사도 되느냐라고 하지만 의외로 잘 버티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래도 이 성장에 대한 개념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도 성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단순한 뭐 기대감으로 성장이 있는 거는 어느 순간 또 부러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성장이란 개념이 어느 정도 설비 투자와 함께 커가는 이제 앞으로 커질 Q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100조 넘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은 자국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쓰는 어떤 그 LFP와 관련된 쪽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쪽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한계는 아직까지는 3원계 NCM 계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노력은 되게 많이 한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NCM 계열 쪽에 대한 우위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보니까 또 BMW 쪽에서도 CATL, BYD 쪽에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BMW 입장 쪽에서는 이게 이쪽을 주력으로 쓴다기보다 하나의 또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보통 보면은 한중일 이쪽에서 거의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할 쪽이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미국 쪽이 더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의 주된 라인업을 거의 다 아시아 쪽에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저희 이쪽은 다 속도가 나 있고 쫓아오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 종목을 담으실 때 2차 전지 쪽도 염두에 두고 담으시죠? 네, 다 두고 담고 이제 요새 반등하는 주요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런 종목도 신용을 사용해서 매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낙폭이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성 물량들이 그동안 많이 다 소진됐다. 그래서 이제 팔 사람은 다 팔고 지금은 이쪽 분야를 보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많이 남으셨다. 좀 담아 볼 때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래서 또 앞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신다.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 측면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 K배터리는. 네네. 다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김인수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배터리를 놓고 보긴다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떠오르는 것은. 근데 지금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는 움직임들 일부 제가 좀 기사 한 달 전에 봤는데 배터리 생산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폭스바겐도 우리 이제 현대기아차한테 밀렸었죠. 그리고 다 배터리를 지금 우리나라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지금 이 산업 근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중국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 특히 이제 우리가 더 우리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쪽들이 다 유럽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게임주를 담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맞습니까? 뜨거운 거, 그러니까 집계를 저희가 매일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수급 동향을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사네. 그래서 이제 투자 주체별 동향에서 매수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뜨거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움직였을 때 샀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냥 코스닥 안에서 게임 지수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패시브 성격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위메이드가 뭔가 큰 또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느냐,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뭐 수급이나 동향들 봤을 때 게임주 쪽으로 간헐적으로 매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은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야죠. 근데 아직은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첫 번째는 숏 커버링. 그러니까 즉 공매도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이 정도 빠졌으면 됐다라는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이제 체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과거 대비해서 이용자 수가 리니지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쪽의 리포트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체력 대비해서 이 정도가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밸류가 메리트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게임사들의 이제 동향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리니지 하게 되면 RPG. 그러니까 즉 내 캐릭터가 있어서 가서 전장에 가서 뭐 괴물 잡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죽고 그거 가지고 강화하고 그거다 안 되겠으면 현질해서 강화시키고 하는 게 이런 트렌드였는데 그래서 내가 세서 내가 이제 군주가 돼서 나머지를 거느리고 가서 거기에 뭐 나무 성을 공략한다든가 이런 약간 스토리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거의 과거 한 20년 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라고 하는 이 변화가 이제 또 변곡점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게임사들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한물 끝났고 그럼 다음은 PC나 콘솔이다. 콘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그 엑스박스 같은 거, 그리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거기 팩을 넣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쪽으로 새로운 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온 IP를 가지고 다시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는지 여부를 아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쯤이면 T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성과가 좀 나오지 않나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지금도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다면서요? 잘 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두 가지가 뭐냐면 김민수 대표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어깨의 변화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콘솔 게임이 익숙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현질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아이템을 사는 게 익숙했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 과거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다. 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미지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개발사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물론 아직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사들이 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다소 조금 주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제 판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게임 업계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최근에 인건비 좀 올랐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근처 근무하는 삼성전자 동기 정도는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인건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게임 업체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임주도 수급이 들어오면 담으시죠? 당연히 담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 그 바닥 가격보다 무려 18배나 올랐습니다. 고점이. 보통 오른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78%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고점 대비 75%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컴투스 홀딩스도
그 바닥 대비 무려 4배 예. 비싸고요. 또 위메이드도 무려 9배나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간 돈다고 우리가 낙폭과대 했다고 이게 사면은 잘못하다가 아직도 뭐 이렇게 8배, 9배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서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저희가 뭐 K 배터리 얘기도 했고 앞에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바퀴씩 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선생님 책에 보면 매일 좋은 주식이 한 개 이상 나온다 네네. 이러셨는데 네. 요즘 같은 이런 장에도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요새도 매일 제가 하루에 수백 개 종목에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르고 네. 그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여기다 노트북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네. 딱 탑재해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특성상 그렇게 못하는데 그 굉장히 그 많은 종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보시고 예. 뭐 하나를 딱 점 찍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도 보면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그 무슨 종목 같은 경우는 1,400만 주, 또 어떤 바닥에서 도는 종목은 1,100만 주, 1,000만 주, 뭐 500만 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1,000만 주 이상, 5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종목들이 한 5개,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6개 이상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매일 그 수급을 확인하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나올 때는요? 나올 때는 제가 취득한 금액의 10%를 남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10%면 더 보지도 않고 딱 네네, 나오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밑으로 매도를 떨어지면? 걸었죠.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다 들어가질 않고 네.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또 그 종목도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이 아니고 분할 매수로. 그렇죠. 예. 그래서 4번에 나눠서 이렇게 사고 있어서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차례대로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데일리 이슈 한번 3가지로 추려본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건데 9.1이 나왔죠. 바이든도 놀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경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가에서는. 바이든이 놀란 게 아니라 화를 냈다라고 저는 표현한 게 맞을 것 화를 같아요. 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주초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지 마라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직후서부터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야 굳자 보겠구나. 라고 한 거죠. 원래 우리가 8.8을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한 것은 이미 대비를 하면서 굿자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이제 맞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제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지난달 거지만 지난달에 지금 CPI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식료품하고 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원유하고 식료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지난달부터 중하순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지금 기조 자체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네. 일단 데이터만 놓고 보면 9라는 숫자, 이 9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YOY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낮았던 것 대비해서 올랐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수치가 과연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꺾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근원 CPI라고 요 식료품하고 유가를 뺀 상태로 놓고 보면 3개월째 하락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원 CPI 자체는 이미 꺾여 버렸고 지금 이제 유가랑 식료품,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전쟁 상황과 이제 내일이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날아가니까 거기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1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좀 주춤했다라고 봤을 때는 구자라는 숫자에 대해서 놀라긴 했습니다만 이걸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일 이제 바이든이 뭔가 사우디하고 얘기를 했다가 뭐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그렇게 뾰족한 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가 오르는 것도 겁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올리고 긴축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게 더 무서운데 0.75는 그냥 예정돼 있는 스케줄대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어제 이 구자를 보이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어제 그 선물을 그러니까 좀
금리를 예측하는 선물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이제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 네. 98%인가 거의 찍혀 있다가 네. 어제 이 숫자를 보고는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100bp도 인상할 수 있다. 안쪽으로 1%. 네, 그러니까 1%죠. 한 번에 그냥 네. 이게 한 40%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만큼 높은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경기를 읽었습니다. 그 전날 한 3% 하락, 그 다음날 뭐 4% 하락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도 높은 숫자 보다 보면은 확 밀렸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좀 차분했던 이유가 네.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곡물가라든가 이 식품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그 곡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죠. 이거는 저희가 주식도 모르는데 날씨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막연하게 이제 흉작이 됐다 보니까 이제 날씨 좋아져서 풍작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또나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수요가 위축될 거다 보니까 급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빼고 남은 공급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3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중동 3국에서 딱히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짠해서 더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한 1,200만 배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수치가 뭐 몇백만 배를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유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물론 수요 위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유가의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봤었을 때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아예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가 다시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아직은 풀릴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헷갈리는 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이 나왔지만 이거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왜냐하면 7월 물가에는 그 유가도 떨어져 있고 뭐 기타 등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수치다. 그런데 이 9.1을 보고서 1%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 보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으면 0.5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기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기가 더 쉽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들 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지금 올 초와 지금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에다 기름 넣는 행위는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넣는데 마치 지금 소비는 50%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9자라는 숫자가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단 원자재 가격이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걸 일단 잡긴 잡아야죠. 이걸 네.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2% 3%대까지 끌어내려야죠. 네. 끌어내리는데 일단 많은 경제 주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 이것을 끌어내리는 게 좋다. 네. 이걸 질질 끄는 것보다. 그러니까 버냉키가 쓴 그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처럼 빨리 온도 조절해가지고 적정 온도를 빨리 찾아라라고 한다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각오하고 있을 때 빠르게 이것을 꺾어버린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냐 1이냐라는 어떤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더군다나 뭐 9월부터는 큐티가 2배로 또 인상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강달러 기조도 빨리 끝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어떤 그렇게 붙는 시각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또 뭐 침체 온다고 그러고 또 강달러 지속되고 이럴 때 주식 참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럴 때?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네. 틀리게 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요새 다 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찰이 고갈된 상태예요. 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8만 원에도 사고 7만 원에도 사고 6만 원에도 사고 5만 원에도 네. 사서 돈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그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고 참고 이래야지 되고요. 그 만약에 이제 한 80%만 사고 20% 현금이 있는데 신용을 좀 쓰셔갖고 반대 매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이분은 이제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현금 한 80% 아니 주식을 한 80% 살고 현금이 20% 정도 있어. 근데 반대 매매 당할 염려가 전혀 없으신 분들 이런 식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사야 됩니다. 반드시 사야 되고요. 특히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주가 이제 2,400, 2,200만 오면 내가 사고야 말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400 깨졌는데 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더 더 떨어질 것 내려가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예, 그분은 2,000이 가셔도 못 삽니다. 네. 그때는 더 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갖고 이게 1,800 가네, 1,700 가네 뭐 이래서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지수대별로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그 경험을 살펴보면 1,400 막 이렇게 갔을 때 또 1,000도 깨진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죠? 예, 공포죠. 근데 와중에 이게 이제 1,600 올랐어요. 그럴 때들 이렇게 뉴스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보면 뭐 더블 딥이다 어쩌다 그래갖고 또 뭐 사지 말라 어쩌라 우왕장하다가 2,000 갔습니다. 그래갖고 좋은 기회 많이 놓치다가 이제 3,000까지 오르면 또 올라서 못 사. 네,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그래서 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네, 근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이 네네, 주식은. 네. 일부 털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걸로 갈아타요. 네네. 그래서 요게 먼저 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제가 이제 실거래를 5만 건 이상 해봤는데 네.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거든요. 네.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은 내가 팔면 떨어지고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사면 제 매매 성향을 보셨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요게 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거 팔고 이러면 네. 절대로 여기서 입은 손실을 복구 네. 못합니다. 모두 공감하실 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금리 얘기 다시 잠깐 돌아가면 캐나다는 1% 올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50bp를 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50bp 올린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50bp 올렸고 다음 주에 이제 유럽이 네. 금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방점을 좀 찍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올해도 이제 뭐 더 이상의 이제 빅스텝은 없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지금 남은 상황에서는 25bp 정도씩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어떠한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미국 경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근거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미국이 75bp를 하면 우리가 이제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많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 역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미국이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제 8월 달 쉬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시작하게 되면 금리는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뭐 영끌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지금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과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부분. 지금 이제 일부 나라에서는 지난번에 미국이 75bp 금리를 올렸을 때 계획에도 없던 영국이 그 다음날 바로 25bp를 또 따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캐나다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 금리를 따라 어찌됐던 바로 따라가던 우리처럼 이제 약간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25bp, 50bp라도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더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달러 강세는 더 이루어지고 환율 약세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반기 경기 예측이 더욱더 좀 위태롭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체력이 좀 튼튼해야 금리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1% 올렸다는 건 자신감을 보인 건지, 그다음에 유럽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럽은 지금 경제가 탄탄하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막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또 궁금해요. 이게 지금 경기나 경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지금 연준은 물가 수준이 그러니까 CPI가 9%를 보여줬다. 근데 우리는 목표치가 2%다. 괴리가 무척 크죠. 그럼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2%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연준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100bp 한 1%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어떤 금리로만 해서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뭐 공급망의
위축이라든가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다 펼쳐지면서 나오는데 연준이 어떻게 뭐 지금 벌어진 전쟁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가 커지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이거 좀 잔인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올라오는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중앙은행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갔는데 근데 가장 또 경제 체력들이 되는 게 미국인데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계속 부각을 받는 거고 네. 나머지들은 다 국가들은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움직인다. 나머지는 다 감수를 한다. 네. 이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는 우리가 예전 경험을 보면은 저 금융주, 보험주 네네. 이런 게 괜찮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제는 떨어지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금리 수혜주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보험, 증권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그 금융주의 이 형편을 보면 신한지주가 10년 전보다 가격이 아래입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가 가장 좋다는 그 삼성화재도 10년 전보다 가격이 아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하면 반토막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는 좀 투자에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 네.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보유가 능사다 이랬는데 지금 이 종목 얘기 들었더니 네. 장기 보유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 맞습니다. 장기 보유 아무거나 할 게 아니고요. 네. 그 한전주 같은 그런 주식도 10년 전 가격에 중간에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네, 10년 전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한전주도요. 신세계 뭐 이런 주식도 네. 다 10년 주하고 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기 그 투자의 그 함정을 우리가 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네. 지금 금융주처럼 이렇게 똑같다 아니면 더 처져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많은 시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도 몇 종목은 한 10년 가면 괜찮을라나 했더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미국 그 CPI 지금 우리가 뭐 9.1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오르고 있고 아마 장바구니 물가로 실감을 하실 겁니다.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거고 지금 그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글쎄 그 라면 값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오른다는 거죠? 근데 오른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라면 값이 한 차례 인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라면 값이 한 차례 인상이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라면가 이게 인플레이션 전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라면 중에 우리가 먹던 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신라면을 먹다가 신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순간 신라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삼양라면을 좀 먹어요. 근데 이제 신라면이 올라가는 거 보면 삼양라면도 같이 올리죠. 네. 그러다 보면 다시 신라면으로 또 이 소비가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이러면서 단계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단식 상승을 했었던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압박을 딱 받다가 더 이상 받지 못하면 가격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차이를 이익을 보다가 이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일단 원가 압박 속도가 좀 빨라진 거죠. 네. 원가 압박 속도가 좀 빨라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올린 걸 또 한 차례 올리게 된다라면 제가 여기서 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새 정부에서 가장 곤두서고 있는 게 물가를 잡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임금 인상의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이 어떤 정부의 눈치를 저는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기업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느냐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하더라도 글쎄요, 뭐 이 가격을 쉽게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쌀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던데. 근데 지금 쌀 쪽이 굉장히 문제가 너무 풍년인 것 같아요. 네. 쌀이 풍년이어가지고 쌀 가격이 굉장히 바닥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이제 쌀 가격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쌀 수매를 했죠. 그랬죠. 근데 이제 쌀 수매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쌀 수매 가격이 올해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된다고 그래요. 네, 풍년 예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쌀 쪽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쌀 농사를 짓다가 논 농사로 바꾸겠다라면 아니면 내가 올해는 쌀 농사를 안 짓겠다라면 정부에서 보조금들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올해 가격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무차별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초코맛 나는 파이 다들 좋아하는데 군대 때 저도 한참 먹었는데 그것도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드셨죠? 아, 장교시니까. 네. 아, 초코맛 파이가 저희 때는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아, 그렇죠. 보름달하고 같이 아주 올라가죠. 예,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 회사 주가도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 잘 올라갑니다. 네. 가격을 인상을 안 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잘 팔렸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같은 데서도 잘 팔리기 시작하고. 아, 러시아는 뭐 없어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또- 요즘엔 나가나 모르겠네. 둘 다 지금 현지 공장에서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민생용품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긴급 구호용품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대용품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건빵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쉽게 얘기하시면 그런 개념이죠. 야, 그럼 뭐 계속 가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인상해야 됩니다. 이거 인상을 뭐 정부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네. 아무리 보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라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라면 같은 경우도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밀가루 들어가죠. 거기다가 팜유라고 해서 튀김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스프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거를 다 뭐 최근 들어서 밀 가격도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네. 그 반대적으로 뭐가 변했냐면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을 하는 입장 쪽에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가 올라. 원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나머지 뭐 스프라든가 들어가는 구성 항목들도 다 올라 있는 상황 쪽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더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이거 수입을 했지만 반대로 수출을 통해서 환율 효과를 보는 업체는 괜찮겠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많이 팔리죠. 네, 이런 맞아요. 거는 훨씬 더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라리 음식료 업체인데 이 QA 확대가 수출로 통해서 오히려 환율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업체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품주들은 어때요, 지금? 제가 이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물가나 금리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 올 연말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경제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이제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고점 대비 30% 이상 지수가 이제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제가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침체하면서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문만 열면은 이게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뭐랄까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려고 그 장 후반에 1시 반, 2시 반 이후에 투매 유도성 물량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도 주가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이드카 발동된 적은 없어요. 네. 그게 왜냐? 개인들의 악성 신용 물량이 다 털리고 또 그 작년 8월 이후 계속 위기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다 몸조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금리, 물가, 기타 식료품주 이런 것도 지금은 진바닥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닥을 뒤지고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이 있으면은 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담을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될 때다. 네네,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지 될 때다. 그 준비할 이렇게 때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요거 다음 때라도 이런 건 좀 피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분석 좀 해볼까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우리가 지금 뭐 금리를 올리려는 목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일단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경기를 희생하겠다라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신 경기를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하반기에 일단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경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심리인데 우리가 당장 그런 거죠. 하반기 때 경기가 좀 안 좋아져? 그러면 일단 지금 여유 있는 분들도 지갑을 조금 멈칫하게 되죠. 야, 차를 바꿔야 되는데 경기 안 좋다는데 야, 내년에 바꾸자. 뭐 이런 심리들이 퍼지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물론 제가 이제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일단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훼손될 가능성.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업의 각종 비용 부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아직은 그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온통 피해야 될 주식들이다. 주식 자체를 피해야 된대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몇 가지 구분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임의 소비재, 네. 내구재, 그러니까 즉 한번 들여서 오래 쓸 수 있는 가전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좀 더 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의 자체가 Q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부채 비율을 많은 회사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회사 보면서 한때는 이제 부채 비율은 거의 그냥 무시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냥 잘 되겠지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실적의 하락 속도가 빠를 겁니다. 네. 이거는 꼭 한 200% 이상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류비,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 있는데 이 비용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B2C로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전가할 때 저항력이 상당히 셉니다. 이런 거보다 그나마 B2B 쪽이 낫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의 환율이 1,317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환율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너무 치솟으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유로화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인덱스 구성하는 게 유로화비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완전히 1대1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기조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완전히 슈퍼 울트라 달러가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쿠션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지금도 뭐 거의 1대1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1대1에서 좀 떨어졌죠. 오히려 유로화가 떨어져 버렸죠. 유로화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네네.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시장 전망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만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12번 깡통을 찼는데 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고 네. 그때는 이제 단기에 급락했다가 네.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그 다른 이제 10년 이상의 경험상으로 봐서 이 침체 기간이 제일 긴 네.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주식시장 문만 열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 바닥을 다질 건 다 다졌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그 주식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 물가 여러 가지 1,000만 가지보다도 많은 네. 요인이 반영이 되지만 결국 돌고 돈다. 네.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이 기회가 온다 이렇게. 근데 사람만 있으면 요즘에 너무 흔들리거든요. 예.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심리 관리는 이제 첫 번째로 자기만의 그 루틴을 계속 네. 지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 24분에 일어나서 밤 11시 24분에 잘 때까지 네.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네. 하며 컴퓨터 켜는 시간, 또 네.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것도 똑같은 시간에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서 네. 내 계좌가 비록 파란색으로 지금 물들었어도 네. 몇 달 뒤에는 빨간색으로 물들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글쎄요. 저 외인 뭐 기관 팔고 이럴 때 개인이 담고 개인이 팔면 또 외인 기관 뭐 들어오고 막 네네. 이러잖아요. 네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번에는 그 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 때도 개미들이 이겼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또 이길 것이다. 예, 그거는 예. 전에는 이제 그 대개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기타
공매도를 동원해 갖고 단기간에 급락을 시켜가지고 네. 개인 물량을 뺏어서 싸게 사가지고 다시 올려서 파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 기간이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다 물량을 털렸어요. 다 물량을 털려가지고 이제 살려면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외국인. 돈이 많은데요, 외국인. 그러니까는 돈이 많아서 살래도 네. 이제는 비싸게 사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싸게 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비싸게 살려면 네. 누구한테 이익을 줘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개인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본전왔다고 팔면 안 되고 네. 적정 마진을 다 남기고 팔아야 된다. 그래도 오랜만에 희망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셨죠? 결국은 웃을 일은 아닌데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자다. 여러분 힘들지만 더 좀 힘내주시고요. 내일은 경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 텐데 내일도 우리 장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월요일 장도 좀 힘을 내줘서 월요일에 경주마 달릴 때는 좀 웃으면서 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